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4주 동안 특별한 과학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다방면에서 아주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제가 살짝 짚어드릴게요. 네. 자, 먼저 미국 변호사 시험 상위 10%, 미국 의사 면허 시험 통과했고요. 미국 와튼스쿨 MBA 통과, 마지막 콜로라도주 미술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 그냥 저기 천재 아닌가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 강력한 라이벌인 건 분명하네요. 아니 보통 한 가지 분야에서 뛰어난 건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의사에 변호사에 혼자 다 해먹는 거 아닌가요? 아니 대체 오늘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등장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숱한 화제를 낳고 열풍까지 일으키고 있는 그야말로 이슈 메이커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 대체 누구일까요? 챗 GPT는 일종의 엄청나게 큰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간의 지적 능력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매우 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창출되는 일자리는 훨씬 많아질 거고 우리 삶은 더 좋아질 거다. 과학특강 뇌 시리즈 3번째 시간,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로 강연 들려주실 저희의 일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 교수님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김건희라고 합니다. 오픈 AI가 최근에 개발한 챗GPT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출시 2개월 만에 월간 활성자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은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5억 명이 넘을 정도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와 관련된 모든 작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도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AI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 앱에 따르면 챗 GPT의 데스크탑 혹은 모바일 트래픽량이 엄청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5월에 18억 500만 언락을 기록했고 6월에는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계속 놀라운 트래픽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얼랑이라고 하는 거는 18억 500만 번이 접속됐다는 소리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얼랑이 한 번? 한 번 예, 예. 접속.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챗 GPT를 활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GPT랑 굉장히 친합니다. 오. 제가 요즘 새로운 취미를 하나 가졌는데요. 바로 이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혼자 만들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 GPT한테 GPT야, 내가 과일 맛이 들어간 에일 맥주를 만들고 싶은데 레시피 좀 짜줄래? 하면은 GPT가 쫙 짜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GPT와 함께 만드는 맥주 컨셉으로 함께 맥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뭐 친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이제 호기심으로 하도 뉴스에 나오니까 뭔가 싶어서 이제 몇 번 좀 검색해 본 정도. 얘가 좀 뭔가를 제가 물어봤을 때 이게 요약을 잘해서 알려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가끔씩 쓰고 있어요. 기환 씨는 두 분 어때요? 다 경험이 있으시구나. 아니 뭐 교수님 일단 뭐 저는 생긴 거 보면 딱 누가 봐도 과학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남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유감이지만은 제가 아직 이 챗 GPT를 사용 못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그 아날로그파여가지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 검색할 때 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막 검색 막 뒤져가지고 막 이렇게 샀거든요. 예. 왜냐하면 챗 GPT가 딱 봐도 뭔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요. 아마 저 같은 또 시청자분들 굉장히 또 많으실 텐데 이런 챗 GPT 초보들을 위해서 교수님 오늘 큰 역할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그 챗GPT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 네. 잘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챗GPT는 그 일종의 엄청나게 큰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언어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직접 질문을 해서 해답을 얻을 수도 있고요.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뭐 프로그래밍 코딩도 할 수 있고 KBS에 입사하고 싶은데 자기소개서를 써달라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시한 언어로 지시한 모든 작업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입으로 물어보거나 명령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언어와 모든 기계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 방향으로 계속 진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챗GPT에게 과연 너는 누구인지 오. 한번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GPT 화면인 거죠? 네, 첫 화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무료로 누구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챗 GPT 너에 대해서 설명해봐. 과연? 뭐야?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저렇게 빠르죠? 빠르다고요? 네, 사실 글을 쓴다는 건 사람에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에게 한 장의 보고서를 써라. 혹은 뭐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 그게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 종일도 걸리죠. 그럴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인공지능은 글쓰기에 아주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과 보신 바와 같이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네. 엄청나게 긴 글을 되게 높은 퀄리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까지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 챗GPT 너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거는 아마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아마 저렇게 다 똑같이 질문했으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이제 컨트롤 C 작성을 컨트롤 V 해놓은 해가지고 거야. 하니까 저 정도 속도가 나오는 거지. 다른 것도 그럼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참신한 예, 질문.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참신하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정말 챗GPT가 모르겠다 싶은 걸 한번 모르겠다 여쭤볼까요? 싶어. 제가 저를 모를 것 같은데 김기환 누군지 알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김기환이 누구야? 알까요? 모를까요? 안 나오잖아. 좋아. 죄송. 죄송합니다. 아니 기환님 더 열심히 활동하셔야겠어요. 근데 되게 서운하다. 예. 네. 아직 안 써봐서 그래요. 네, 아주 GPT 랑 좋은 안 친해져서. 변명이 있긴 한데 네. 아직 지식이 2021년 9월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최신 정보로 간주를 하고 제가 모른다고. 방송에 예. 입문한 지가 2016년부터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챗 GPT만큼이나 당황하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건 GPT가 잘못했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혹시 뭐 또 다른 뭐 질문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제가 대전까지 온 만큼 대전에서 뭘 하고 놀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대전에 갈 만한 곳 추천해줘.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대전을 알겠죠? 오! 나오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엑스포 어디까지 과학공원. 예. 이야, 7번까지 추천을 야, 해주네. 7개를 딱 대표적으로. 네. 예. 내용이 맞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네,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대전 정도면 아주 큰 도시이기 때문에 네. 정확할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7가지 코스로 쭉 돌아보고 가야겠어요. 좋아요. 아니 이게 뭘 물어보는 족족이 대답을 다 친절하게 해주니까 이게 뭐 친구랑 대화하는 것 같이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쵸. 사실은 저를 모른다고 해서 조금 삐지긴 했는데 그래도 매력적인 친구인 것 같습니다. 저 교수님, 챗 GPT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챗GPT를 처음에 반신반의하면서 쓰시다가 정말 말을 잘하는 걸 보시고 이런 매력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첫 번째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GPT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지금 대전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학습을 했을까요? 뭐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 데이터를 많이 막 갖다 준 거지. 모으고 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셀프로 주입시킬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지식을 계속 긁어 모으는 프로그래밍이 있지 않을까요? 뭐 예전에 알파고와 뭐 이세돌 프로 구단의 그런 대결을 좀 이렇게 상기시켜 보면은 그때도 이제 결국엔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바둑 그 어떤 시나리오들 다 넣은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사람이 분명히 좀 도와줬을 거다. 옆에서. 네. 네, 다들 아주 좋은 추측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 맞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챗GPT가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챗GPT는 이제 GPT라고 하는 기본 모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GPT 3.5라든지 GPT 4.0 같이 이렇게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 그 언어 모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채팅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GPT 모델은 크게 두 단계로 학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를 이해하고 배우는 스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부분을 배우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 언어를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감독 학습이라는 걸 쓰는데요. 비유를 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어떤 방에 넣어놓고 거기엔 10억 권의 영어 책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이제 영어를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10년 동안 영어 책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혹은 이제 읽다 보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중간 단어를 이렇게 가려가면서 이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 어떤 단어가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될까 맞춘다든지 네네. 혹은 앞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까 이런 걸 스스로 한번 예측해보고 답을 맞춰보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10년 동안 그걸 계속했다고 하면 적어도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서는 꽤 많이 알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했는데 예. 10년이면은 예, 사실 사람은 엄청나게 길게 걸리는 시간인데 컴퓨터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언어를 학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언어를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챗GPT를 실제 사용을 하려면 제가 어떤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를 이해한 다음에 이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KBS PD가 되고 싶은데 자기소개서 써줘. 이런 거는 제가 언어를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소서를 쓰는 것도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은 사람들이 레이블링을 해주는, 그러니까 정답을 가르쳐주는 레이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강화학습이라는 걸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네요.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금처럼 언어도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주는 수많은 지시사항을 빠르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되게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갓난아기일 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으면서 옹알이 하면서 점점 언어를 익히는 게 1단계.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돌아다닐 나이가 되면은 이렇게 혼나도 보고 엄마 아빠 말씀도 보고 따라 해보면서 이 돌은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친구가 다쳤으면 위로를 해줘야 되구나. 이런 어떤 반응,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익히는 게 강화학습인 2단계인 거네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잘 요약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배우는 과정을 보시면 이제 부모님이 정답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빨간불에는 건너지 말고 파란불에는 건너, 그런 식의 정답을 알려줌으로써 저희가 배우는 것도 있고요. 네. 혹은 저희가 이것저것 해보면서 저희가 스스로 습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해서 챗GPT도 배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듣다 보니까 이게 딱 떠오르는데 보통 이제 대형 검색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가보면 네. 내가 어떤 그 검색어를 딱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검색어를 미처 다 입력하기도 전에 예.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있어. 있죠. 알아서 딱딱딱딱 해줘요. 네. 요것도 혹시 그 챗GPT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사실 그 과정이랑 매우 비슷한데요. 문장 자동 완성. 예. 문장 자동 완성이라는 거 이제 수많은 분들이 검색을 예전에 했을 텐데 이제 주로 어떤 단어를 처음에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주로 어떤 단어가 오는지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챗GPT가 배우는 과정은 단어들이 이렇게 쭉 주어졌을 때 얘네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땐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나오겠구나. 그런 식으로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기본 원리는 꽤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예. 이제 김기환 검색하면은 바로 자동 검색으로 미모, 김기환 키 이런 거 뜨는 거죠. 미모요? 미모.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김기환 미모를 검색하신 분들이 매우 많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환 씨 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좋은 거죠?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요. 예, 원래 없는 사람. 오늘 비행기 좀 태워드릴게요. 교수님이 학습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챗 GPT가 예. 사람들이 이제 뭔가 물어봤을 때 척척 대답을 해주는 게 예. 그것도 이제 학습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겠죠. 일단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런 답이 나와야 돼.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요. 챗GPT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된 다음에는 어떤 지시사항에 대해서 응답을 여러 개를 만들도록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 만든 다음에 다시 사람 레이블러로 하여금 이들 중에 뭐 1번 답이 3번 답보다 좋고 3번 답이 4번 답보다 좋고 이런 순위를 매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모으고 혹은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응답이 있을 때 그중에 뭐가 더 좋은 응답인지 순위를 매기고 그 두 방식의 사람의 레이블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GPT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챗 GPT가 이렇게 똑똑해질 때까지 정말 많은 일을 했네요.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모여야 되나요? 온라인상에 이제 수많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뿐더러 정말 비싸게 주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레이블링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정보 같은 경우엔 실제 그 의사분들을 이제 레이블러로 고용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알려져 있기로는 그 출판사 같은 데 가서 그 출판사의 소설이라든지 수많은 저작물들을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AI 회사가 정말 데이터에 아주 굶주렸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정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는 아낌없이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투자를 하는 단계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말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챗GPT랑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단순히 정보만 학습했다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똑하고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도 대답을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챗GPT가 기존 챗봇들이랑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챗봇이라는 건 되게 오래 전부터 있던 서비스였는데요. 좀 단순했어요, 예전에. 예. 맞아요. 예, 예전에는 이제 흥미 위주의 챗봇 같은 경우엔 사전에 정의된 룰대로 이제 응답을 한다든지 혹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있는 챗봇 같은 경우엔 은행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응답을 잘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 맞아요. 이제 무시를 하는 경향이 맞아요. 제가 하지만- 잘 모르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챗GPT 같은 경우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언어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구현이 됐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응답을 하고 모든 작업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GPT, 챗 GPT가 2018년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는 어떤 버전까지 나온 거예요? 오. 오. 예. 그 GPT라는 모델은 첫 번째 버전은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나왔고요. GPT 발전 과정을 이 표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표를 보시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신가요? 일단 저는 무엇보다도 그 파라미터 수가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혹시 소빈 씨 알아요? 제가 파라미터를 많이 쓸 때가 있는데요. 그 여러분 사진 보정 어플 써보셨죠? 네. 거기 보면 이제 눈의 크기를 키웠다가 줄였다가 키웠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얼굴도 키웠다가 줄였다가 네. 이런 것처럼 눈, 얼굴 크기 이런 거 하나하나를 파라미터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 값들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GPT에도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가 있는데 저는 보통 GPT로 블로그 글을 쓰는데 그러면 GPT한테 이런 거 써줘 했는데 좀 저랑 관련 없는 글을 많이 써주잖아요. 그때 파라미터들을 저한테 맞게 조절을 하면 제 커스터마이징된 GPT와 함께 글을 쓸 수 있더라고요. 일단 파라미터는 좀 저에게 맞게 값들을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아, 같아요. 어렵다. 어렵다. 이게 맞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비유적으로 파라미터의 개수를 우리 뇌의 뉴런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상에 수많은 동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뇌의 크기가 클수록 이제 좀 더 지능적인 경향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뇌의 용량이 커야 된다. 근데 이제 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가 뉴런이기 때문에 뉴런의 개수가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더 지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GPT 모델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 뇌 용량이 아주 빠른 속도로 커졌다. 그렇게 네. 보실 수 있겠고요. 챗GPT 같은 경우엔 아주 빠른 속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챗GPT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좋다. 아, 뭐라고 대답할까요? 궁금하다. 저는 강력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 GPT 3.5를 기반으로 겸손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오, 자기에 대한 자랑을 이만큼 늘여놨어요. 예. 네, 그래서 똑똑함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겸손한 답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저게 겸손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겸손하죠. 자신감이 넘치네요. 예, 스스로. 네, 그러면 챗GPT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든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넌 뭘 할 수 있니? 오케이. 와, 진짜 진짜 실시간 답변이네요. 이게 답변이 빨리빨리 올라오니까 계속 대화를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요즘 자료 서치할 때 이제 구글 이런 데 검색하기보다는 사실 GPT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네. 좀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할 때도 GPT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변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챗GPT는 인간의 지적 능력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매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색이라든지 혹은 번역이라든지 요약은 아주 쉽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을 뭐 간단히 써달라고 하면 스스로 창작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구 쪽에서는 챗GPT를 활용해서 이제 그럴듯한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얼마 전에도 그 뉴스 보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해외 사례에서 그 대학생들이 이렇게 논문 이런 거 막 그 챗GPT 이용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걸려서 예. 낙제 처리됐다 뭐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예. 그 사실 챗GPT를 직접 써보시면 아무래도 좀 일반적인 답변 위주로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대다수보다는 훨씬 좋은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 보고 소설을 쓰라고 하면 사실 소설을 쓰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 네. 물론 챗GPT가 이제 전업 소설가만큼의 수준 높은 소설은 쓸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대중분들보다는 충분히 더 재미있는 소설을 쓸 능력은 갖췄다고 볼 수 뭐 있겠습니다. 소설 얘기하셨지만 제가 예전에 주말에 뭐 약속도 없고 심심해가지고 집에서 시를 좀 써달라고 검색을 했더니 진짜 아, 잘 써요? 웬만한 시인, 등단한 시인인가 싶을 정도로 저보다 훨씬 잘 쓰던데요, 교수님? 시를 써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좋아요. 예.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예. 왜요? 자 본인이 더 잘 쓸 수 있다. 전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 자 그럼 제주 노을에 대한 시짓기 대결 한번 가볼게요. 준비하세요. 아, 뭐라고 쓸지? 예? 이거 봐요, 벌써 와 이렇게 순식간에 뚝딱. 지어낸다고? 나왔어요. 되게 비유도 잘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그 딱딱한 느낌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정말 감성적인 시인이 쓴 한 편의 작품 같네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10초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시를 한 편 뚝딱 쓸 수가 있고요. 네. 더 놀라운 거는 이제 비슷한 시를 또 하나 써달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시를 다른 버전으로 되게 높은 수준으로 또 써주는 걸 보실 수가 아니, 있습니다. 거의 무슨 뭐 자판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소설, 시, 뭐 글 이런 건 뭐 인정하겠습니다. 설마 얘가 저기 그림 그리진 않겠죠? 현재로서는 이 챗GPT는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그쵸? 응답을 언어로밖에 생성은 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근래에는 이제 생성 AI 중에 그림을 그려주는 생성형 AI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챗GPT를 활용을 해서 생성형 AI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다른 생성형 AI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한다면 바로 만들어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몇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실제로 챗GPT에게 아름다운 봄 풍경을 그리고 싶은데 프롬프트를 짜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서 이제 챗GPT가 프롬프트를 만들고요. 그거를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생성 AI에 입력을 했더니 이와 같이
멋진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아니, 색감도 너무 선명하고 와 구도도 그렇고 너무 그러니까요. 잘 그린 그림들이에요. 진짜 놀랍습니다. 사실 저 미술학원 3년 다녔거든요. 저런 그림 못 그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성형 AI, 또 다른 AI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얘가 네. 번역기 역할까지 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챗GPT, 언어를 생성하는 챗GPT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가 따로 존재하는데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제 두 개가 합쳐질 것입니다. 그럼 진짜 스스로 그림도 그리겠네요. 예, 이제 거기까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점점 재밌어집니다. 재밌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정말 다방면에 재능이 많다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이 챗 GPT가 얘기를 했었어요. 의사 면허 시험도 통과를 하고 변호사 시험도 통과를 하고 미술 대회에서도 1등을 하고 그게 정말 다 챗 GPT의 능력인 거죠. 예, 그래서 챗GPT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엔 사람이 보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보는 시험이라는 건 학교에서 보는 시험 혹은 직업 시험이 있을 겁니다.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같은. 근데 모든 시험에 대해서 언어 모델,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는 시험이라는 건 사람이 보는 시험이라는 건 범위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정해지는 순간 거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로 정해지게 마련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수많은 문제로 학습을 했다고 하면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그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엔 상위 10%에 이제 해당할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만든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엔 미국 의사 시험에서 한 85%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올 3월에 85% 정도 정확도지 아마 올 연말 정도 되면은 100%는 무난히 달성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응답을 하고 모든 작업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이해하고 배우는 스텝이 있고요. 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정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는 아낌없이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어를 생성하는 챗GPT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가 따로 존재하는데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제 두 개가 합쳐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챗GPT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생성형 AI가 이제 놀라운 능력은 보이고 있지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미 여러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만들거나 글을 쓰는데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간단한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챗GPT는 진실만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거짓말도 잘 할까요? 거짓을 말한다 한 표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얘가 챗 GPT가 똑똑하단 말이죠. 예. 본인한테 뭔가 불리할 때 약간 거짓말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그 인터넷에 돌아다녔던 이야기인데 혹시 세종대왕 맥북 던진 사건 아시나요? 세종대왕님이 맥북을 어떻게 쓰셨어요? 이게 그 GPT한테 물어보면은 세종대왕님께서 옛날에 신하들에게 화가 나서 맥북을 집어 던졌다라는 일화가 있다는 거짓말을 해요. 어머나. GPT가. 아 그래요? 네, 당시에는 맥북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보면은 챗GPT가 꼭 진실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 예, 지금 말씀하신 예도 아주 좋은 예인데요. 물론 지금의 챗GPT는 그걸 개선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allucination 혹은 혼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일주일 전에 읽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다른 기억이랑 합쳐져 가지고 혼동을 해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많죠. 많죠. 챗GPT 같은 경우에는 방에 앉아가지고 수많은 책을 계속 보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혼동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확률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 챗GPT를 써보시면은 단어가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씩 만들어지면서 글을 완성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 앞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단어를 만드는 게 확률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는 정확한 얘기를 하지만 낮은 확률로는 이제 잘못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한 번 잘못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확률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어 사이의 연관관계를 확률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낮은 확률로는 잘못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챗GPT가 질문만 잘 던져주면은 논문도 혼자 잘 쓰고 그렇죠. 아까 본 것처럼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창작물을 만들잖아요. 이런 경우에 혹시 그 저작권이 걸리지 않을까요? 네, 그 맞습니다. 사실 이런 생성형 AI라는 건 이제 글을 만들거나 그림을 생성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글이나 그림이 기존에 있는 그림이랑 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엔 챗GPT를 가지고 책을 출판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게 저작권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위반 표절 아니에요? 표절? 네, 그 현재로서는 현행 법상 저작권은 인간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 뭐 침팬지가 이렇게 막 그린 그림이라든지 혹은 침팬지가 셀카를 찍어가지고 그게 네. 유명해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진이라든지 그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 같은 경우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한 거는 저작권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자기가 갖기보다는 만든 사람에게 주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만약에 비슷한 저작물이 나오면 원 저작자가 저 회사에게 이제 소송을 걸 텐데요. 회사 입장에선 그런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네. 그냥 아예 저작권을 고객한테 줘버리면 원작자랑 이제 알아서 너네들이 해라. 알아서 해라. 어허.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 같은 걸 보시면은 이제 크리에이터가 있고 이제 원 저작물을 만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책임도 안 집니다. 근데 또 요즘 들어보면은 이 사이버 범죄에 챗GPT가 많이 또 활용된다 이런 기사도 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보완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그 생성 AI에 대한 오용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어렵고 그걸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도 어려운데 요즘은 이제 생성형 AI가 나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페이크 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만드는 노력과 더불어 사람에게도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툴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윤리적으로 활용을 할까? 그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챗 GPT의 이면에 대해서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대단해 보이기만 했던 챗 GPT가 맞아요. 이제는 조금 두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법적 규제도 앞으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예, 사실 그 여러 나라에서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정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분명 규제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하지만 생성형 AI의 그 미래의 시장 가치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더 촉진해야 될 그 니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EU라든지 뭐 일본, 한국,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에 대한 그 노력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저렇게 규제를 하면 뭐 이 나라가 득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통해 가지고 규제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반론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 챗 GPT가 등장하기 전에는 뭐든지 다 검색이랑 연결이 됐었어요. 맞아요. 정말 검색의 시대였는데 이제 챗 GPT가 등장하면서 검색 시장도 많이 변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요즘 어떤가요? 검색 시장? 사실 검색 업체들에서 네. 보는 요 생성의 AI 혹은 챗GPT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엔 지금 90% 이상의 검색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의 60% 이상의 매출이
검색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이제 광고를 같이 보여줌으로써 이제 맞아요. 돈을 버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전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을 했는데 네. 이제 챗GPT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검색 양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구글 같은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픈 AI가 이렇게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구글이 물론 AI 기술은 매우 앞서 있지만 이런 챗GPT 같은 기술이 오히려 자기네들 매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미적미적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엔 빙이라고 하는 검색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점유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점유율이 1, 2%라도 오른다고 하면 그게 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검색 시장에서는 복잡한 역학관계도 있고요.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 검색은 이제 네이버가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근래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우리나라 검색 엔진의 점유율이 많이 하락하는 문제도 발생이 하였습니다. 구글, 빙. 근데 제가 또 이제 검색을 또 해봤더니 그 요즘에 그 바드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확 작심하고 또 만든 게 그 바드 아니겠습니까? 예, 그 바드는 일종의 챗GPT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구글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챗GPT가 나오고 이렇게 안 많은 되겠다.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다 네. 보니까 이제 뒤따라서 만든 이제 챗봇이 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드를 포함한 모든 언어 모델 기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드 같은 경우에는 한 40여 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 180여 개의 국가에서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드가 영어 외에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한 언어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좀 많이 사람들이 써야 그 반응을 살피기가 좋을 거잖아요. 네.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어? 중국어. 아니면 인도? 오. 근데 저는 왠지 한국어일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최신 기술을 수용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테스트베드 삼아서 우리나라를 먼저 노려봤을지 않을까. 일리 있다. 일리 있네요. 그 영어 외에 가장 먼저 지원하기로 결정한 건 한국어와 일본어입니다. 와. 근데 일본어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포함한 이유는 일단 한국어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얼리 어댑터 특징이 강하고 유행에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네, 네. 어떤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바로바로 활용하시고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신기술 그리고 못 참지. 추가적으로 영어보다는 매우 다른 언어가 이제 한국어, 일본어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그 다음으로 시도해보기 되게 좋은 언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유로는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이 검색 시장을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한 곳이 아니라는 그런 사업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긴 우리나라에는 네이버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노려보고자 우리나라 언어를 이렇게 들고 온 걸 수도 있겠네요. 보시다시피 작년과 올해 네이버가 변함없이 1위를 차지하고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수치입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수치상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이버가 1년 사이에 꽤 떨어졌고 구글이 그 올라왔어요. 떨어진 만큼 구글이 올랐어요. 그러네요.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6월 63.1%에 달했던 네이버의 점유율이 1년 사이에 56.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약 7% 주는 동안 구글이 딱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탈한 네이버 검색 사용자가 구글로 유입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이 정도 상황이면은 우리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나 이 IT 세계에서는 먼저 치고 들어와서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명색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강국인데 이 구글한테 뭔가 좀 뺏기니까 좀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자존심도 뭔가 좀 상하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 우리나라도 생성 AI를 선보이기 위해서 정말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LG AI 연구원, 카카오 브레인 같은 데서 초고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타트업에서도 다양한 목적의 언어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뿐만의 일은 아니고 미국에서도 정말 많은 스타트업이 존재하고, 미국, 한국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이 생성 AI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생성형 AI의 예. 포인트는 사실 대량 학습이잖아요. 예, 예.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는 그런 인프라가 잘 마련돼서 우리나라가 정말 챗 GPT를 능가하는 한 GPT 이런 거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좋다. 챗 GPT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뭐 추측들 정말 많이 하고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저는 완벽한 대체는 어렵다고 믿고 싶지만 사실 AI 아나운서도 실제로 지금 등장해 있는 상태고 뭐 맞아요. AI 가수라든지 AI 배우가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지금 시대예요. 사실은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데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챗 GPT가 아무래도 우리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분명 일자리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그 기술로 인해서 이제 쇠퇴하는 직업군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근데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일시적인 충격이라든지 뭐 일시적인 감소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그런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저희가 좀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것부터 좀 대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상적인 단신을 이제 방송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요즘 많이들 이제 AI 아나운서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직업 자체가 대체될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이 없습니다. 아, 그럼요. AI는요. 맞아요. 네, 맞아요. 콜센터 전화 상담을 하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힘든 직업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계속 하루 종일 똑같은 응답을 해야 되고 감정 노동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꺼려하는 작업 위주로 이제 하나하나씩 기회가 대체될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오. 향후 5년 일자리 전망 자료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일자리 6,900만 개가 창출되고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관측은 되고 있습니다만 근데 소멸이 더 많은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감소되는 일자리가 더 많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네. 좀 길게 보시면은 결국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창출되는 일자리는 훨씬 많아질 거고 우리 삶은 더 좋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이 보호 장치들이 잘 마련이 되어야지 우리한테 다가올 이 인공지능 세계에 더 많은 일자리로서 사람들이 윤택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요즘은 이 생성형 AI가 콘텐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그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사는 미래는 이제 기계와 사람이 협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책을 펴놓고 형광펜으로 미래 경로 계획도 하고 네. 저희가 선수 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나오고 나선 경로 계획은 우리가 안 해도 됐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나오면서 저희가 들여야 되는 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완전 자율주행까지 나온다고 하면 누워서 가죠. A에서 B까지 가는 업무가 예전에는 다 사람이 했는데 먼 미래에는 다 기계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류는 도구라는 걸 계속 만들어 왔고요. 그건 결국에 뭐냐면은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저희가 하는 일의 양보다는 이제 기계를 쓰거나 툴을 쓰는 양이 점점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시장을 예로 들면은 뭐 제가 웹툰 작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제가 예전부터 스토리도 짜고 뭐 기획도 하고 세세한 걸 직접 다 그려야 됐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루틴한 작업들은 이제 점점 기계가 대신을 하겠죠. 그래서 뭐 밑그림을 그려준다든지
그래서 밑그림 기반으로 제가 제대로 그리고 그리고 간단한 채색은 미리 해주고 그런 식으로 저희에게 점점 도와주는 식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검색 시장 아까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앞으로 이 검색 시대, 검색 시장의 전망도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완전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술이 결정하기보다는 산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 예. 자본이.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검색 시장을 잡고 있고, 그건 다른 얘기로 보자면 구글은 지금 체제를 좀 유지하고 싶어하는 세력일 거고요. 아, 그렇죠. 물론 그거를 원치 않는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 사이에 뭐 힘겨루기 같은 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엔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검색 시장도 거기에 맞게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뭔가 든 생각이 변화는 내가 잘 받아들여야겠지만 또 내 중심은 또 잘 잡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챗 GPT와 함께 해야 될까요?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이제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네. 시간이 그렇죠. 충분히 지나면 거부하기가 좀 어려운 어렵죠.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도 물론 지금 챗GPT는 여러 가지 단점이 분명 존재하고 막상 써보면 뭐 구체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그런 불만도 분명 있지만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고 그걸 활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툴이 나왔을 때 이게 나를 대체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 툴 덕분에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하는 건 결국은 우리 인간의 몫인 것 그럼요. 좋은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단연 가장 핫한 이슈 챗 GPT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오늘? 네, 오늘 좀 연구자 입장에서는 좀 색다른 경험이긴 했는데요. 네. 오늘 강연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인공지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네. 공부도 하시면서 다양한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강연 들으면서 막연했던 그 챗 GPT가 좀 더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은 오늘 어땠어요? 자, 일단 챗 GPT 좋은 기술인 건 확실한데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쵸. 잘 활용하면 김기환타스틱한 기술이고 잘못 활용하면 김기환장할 기술이다. 결국엔 우린 잘 활용해야겠죠. 네. 소빈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 맥주 만들기뿐만 아니라 챗GPT랑 어떤 재밌는 일들을 꾸며볼 수 있을지 너무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